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 국무부 직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지에 대한 항의로 어제 전격적으로 자신의 직을 던지고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 지지에 항의해서 사임하는 연방정부 고위 직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상은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AI 전문가가 크게 부족해 전 세계적으로도 AI 전문가 숫자가 고작 수백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국무부에서 갑자기 한 고위 직원이 사퇴를 하면서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한 고위 직원이 전격 사퇴했는데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국무부의 고위 직원이죠.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 가자지구 관련한 대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직을 던지고 물러난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직원이 사퇴한 건가요? 예,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여성입니다. 안넬 셀린이라는 38살의 여성 직원인데 어제 전격 사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넬 셀린은 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소속이고요. 주로 중동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자지구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드는 그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자신의 직을 던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퇴하기 전에 그동안 뭐 내부적으로 목소리를 좀 높이긴 높였었나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아무런 노력 없이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사퇴 던지는 건 좀 아니고요. 내부적인 노력을 했는데 이제 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안넬 셀린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소속 중동 인권 담당자가 그동안 국무부 내부에서 소신껏 목소리를 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내에서 주로 이제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의 인권 증진 업무를 담당해 오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이분의 소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고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국무부에서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적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그런 그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대량 살상 무기를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고요. 그래서 이 안넬 셀린 38살의 이 여성 그 담당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더 이상 목소리 내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결국 자신의 직을 던지고 사퇴한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국무부에서요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 항의하면서 사퇴한 직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그 5개월 6개월 다 돼가네요. 국무부 정치군사국에서 또 사퇴한 직원이 나왔습니다. 저시 풀이라는 국무부 정치군사국 직원으로서 의회와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과장이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과장인데 조시 풀 과장이 작년 10월에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에 항의하면서 과장직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를 이제 지원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가자지구에는 민간인들, 아기들, 여성들, 노인들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대량 살상 무기를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강하게 항의하면서 물러난 그런 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또 국무부에서 이렇게 고위 당직자 담당자가 물러났습니다. 이 국무부 외에도 또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이 가자지구 상황을 비판하면서 물러난 직원들이 있는데요. 네, 또 있어요. 그 교육부에서 연방교육부에서 기획평가개발실의 특별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타릭 하바시가 지난 1월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정부 정책에 항의해서 사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팔레스타인계로 알려졌는데 어찌됐건 미국인입니다. 시민권자고요.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이 지나치다고 비판하면서 교육부 기획평가개발실 특별보좌관직을 던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돼서 이 시간에도 자세히 보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에런 부슈너 공군사병이죠. 지난달에
워싱턴 D.C.에서 본신 자살한 사건, 이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면서 부도덕한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원하는 미국을 또 규탄하면서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르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공군 병사로서 자기가 이제 그런 일들을 또 어느 정도 감당을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더 양심의 갈등이 생겨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극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행동에 옮긴 사람들이고 내부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인데 그게 잘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11월 대선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 이스라엘을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이 문제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유권자들도 불만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 AI 관련 소식인데요. AI가 요즘 대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세가 되고 있는데 너무 빠르게 대세가 되니까요. AI가 뭐지? 뭐 AI가 좀 요즘 잘 나가는 보다 하는데 어느 틈엔가 이미 대세가 됐어요. 그래서 뭐 주식 시장에서도 AI 종목들이 지금 대장주가 되고 있고 뭐 AI 만드는 뭐 엔비디아가 지금 애플을 제칠 정도가 되고 있고 뭐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AI의 활용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AI를 물론 인공지능이니까 알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그런 엑스퍼트 전문가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구촌은 지금 AI 혁명의 시기를 맞고 있는데 AI를 이용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광범위하게 AI가 이용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국가적으로 봐도 AI를 이용하지 않는 국가가 없을 정도로 지금 AI는 압도적인 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필요로 하는 것이 급격히 늘어나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잘 알고 AI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뭐 숫자가 어느 정도로 부족한 거예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보도했는데요. 그 생성형 AI 책임자 데이터브릭스 회사의 생성형 AI 책임자 네빈 라오의 이 발언을 언급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인재들이 한쪽에는 지금 넘쳐나고 있고 한쪽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처음부터 훈련한 인재가 거의 없다. 이 AI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 언어 모델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처음부터 제대로 훈련한 인재가 지금 거의 없다는 이걸 지적하고 있고요. 환각은 매우 골치 아픈 문제다. 환각, 할루시네이션 이게 환각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지만 이게 AI 오작동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오작동 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경우에 AI를 어떻게 빨리 고치고 또 AI가 오작동에 의해서 잘못된 행동으로 나가지 않게끔 이걸 제어할 수 있는가. 그런 거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란 말이에요. 잘못하다가는 AI가 잘못 행동할 경우 판단할 경우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문제들을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인재들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전 세계에서 수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그 많은 국가 다 합쳐도 수백 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 지금 굉장히 문제고요. 뭐 예를 들어 신호등 조작하는 것도 요즘 다 AI로 하잖아요. 자동으로. 예? 차가 많이 지나갈 때는 계속 파란불이 있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가 없을 때는 빨리 바뀌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AI가 오작동하면 뭐 교통 흐름도 마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에 대처할 만한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생성형 AI를 개발해서 상용화하기까지는 많은 돈도 들어가고 그렇죠. 인재도 많이 이제 필요한데 네.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네, 맞아요. 얘기네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생성형 AI를 결국 만들어 내는 네. 과정에서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해서 상용화 서비스하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자본력을 갖춘 회사가 아니면 AI 만드는 거 못한다. 그래서 뭐 지금 AI 만들면서 뭐 엔비디아가 지금 선두주자지만 뭐 테슬라도 AI 만든다고 하고 있고 구글도 만든다고 그러고 애플은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해서 뭐 다른 회사와 지금 손잡으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런 정도 생성형 AI를 아무것도 없는 나띵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있고 인력이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10곳도 안 된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 10곳도 안 되는 곳들이 뭐 테슬라나 구글이나 이런 데겠죠. 그런 곳인데 그 같은 10여 곳도 안 되는 회사들조차도 인재 부족과 지나친 기술력 격차로 지금 고전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은 있는데 그런 방향을 실행해 줄 전문가, 엑스퍼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쉬운 김에 뭐 누군가 쓴다 그러면 그 사람과 또 진정한 전문가 사이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뭐 테슬라나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그나마 앞서가는 곳이지만 후발주자들은 천문학적인 자금만 날리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잖아요.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AI 인재들이 결국 AI 인재들 입장에서는 골라가는 거잖아요. 예? AI 인재 입장에서는 환경 좋고 돈 많이 주고 그럼요. 이런 그래서 데 가죠. 내가 볼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네. 내가 AI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겁니다. AI 이 세계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은 몸값이 비쌀 수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이번 보도를 보면 1등급 AI 인재는 정말 찾기 어려운 존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등급 AI 인재는 뭐 연봉이 $100만 기본이고요. $100만 이상의 어떤 보너스 패키지를 쉽게 받으면서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값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요즘 AI가 대세가 되면서 제대로 된 AI 인재를 부를 수 있는 것 돈보다도 이 뭐 구글이나 테슬라가 돈이 없겠습니까? 돈이 100만 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주고도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을 부를 수 있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런 이제 네. 초대형 빅테크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AI 전문가들은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그렇죠. 많다면서요. 맞아요. 왜냐하면 AI를 개발하는데 예. 혼자서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큰 빅테크와 연계해서 하는 거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이제 꼭대기에 있겠지만 모든 걸 지시하고 하겠지만 본인의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어시스턴트 또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빅테크와 이 AI 전문가를 보면 AI 전문가들이 갑이고요. 빅테크가 을입니다. 아무리 테슬라 뭐 구글이 대단하다고 그래도 빅테크 전문가들한테는 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전문가들을 영입할 때 보통 빅테크 전문가들이 자기 팀이 있어요. 팀이 있는데 그 팀을 전체를 이제 끌고 가야 가서 일하는 거죠. 나 혼자 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AI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팀을 다 데려가라.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런 사람도 지금 없어서 영입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회사들은 지금 AI 전문가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 완전히 AI 전문가들이 갑이고 빅테크가 을인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과연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또 좀 밸런스가 맞을지 그건 아직은 알 수 없고요.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녀분들 교육은 AI를 전공을 하도록 좀 해보시죠. 앞으로 한 10년은 걸릴 거예요. 네. 자녀가 그걸 공부해서 클 때가 되면 벌써 또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도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그때 네. 아직도 뭐 지금 이래도 시작하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백악관이 오늘 인공지능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정보기관들의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AI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금융사기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연방 재무부가 이를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또 LA 다운타운 리틀 도쿄에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의 대형 벽화가 등장을 했는데 이 벽에는 신기술도 도입이 되어서 더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영식 기자가 AI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또 네. 우리 박현경 기자도 AI 소식을 준비해 주셨네요. 네. 백악관이 연방정부기관들이 AI를 활용할 경우에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규칙을 발표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워낙 AI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네. 정부기관들도 AI를 다 쓰게 되고 또 앞으로는 그 활용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이제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AI를 활용한다면 그 내용을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부작용, 영향력에 대해 검증,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새 정책 규칙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백악관이 발표한 안전장치 마련 규칙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내 대부분 정부 기관들은 올해 12월까지 네. 이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AI 도구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 정부 기관은 AI 기술 활용을 감시할 수 있는 숙련된 CAO, Chief AI Officer, 최고 AI 담당관을 채용해야 하고요. 매년 각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AI 분야를 비롯한 내용, 가능한 부작용 목록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런 그 의무도 부과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 기관에서 AI를 활용하는 어떤 예가 지금 들어진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공항에서 그 얼굴 인식 그 장치를 그건 떠올릴 수 정말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게 대표적인 거고 또 그 밖에도 전력망 관리, 대출, 보험, 의료, 날씨 이렇게 AI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런 각종 분야들에서 정부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AI 도구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번 규칙 적용 대상에도 예외가 적용이 되는 기관들이 있다면서요? 바로 정보당국과 국방부입니다. 네. 정보당국과 국방부 등 일부 기관들은 AI의 그 무기 도입 등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규칙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기업들의 AI 개발 활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의무화했었는데요. 이어서 이번 정책 규칙에선 이제 정부기관들의 AI 활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연방 재무부가 이 AI 기술의 발달로 이 소비자들이 금융 사기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AI 관련 금융 사기 범죄 얘기는 사실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연방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해 말 은행, IT 기업, 데이터 제공업체, 자금 세탁 방지 기관 등 관련 업계 임원 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 결과에 기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그런 보고서를 어제 발표하면서 AI발 금융사기 주의보라는 걸 발동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면 얼마나 많은 AI 관련 금융사기 범죄가 있었길래 이렇게 연방재무부가 이런 경고까지 하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디지털 공간에서 금융사기 피해는요. 네. 접수된 민원만 88만여 건, 피해 금액은 약 12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범죄 피해도 다 포함됐고, 근데 그 가능성은 앞으로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딥페이크. 아시다시피 AI로 만든 그 이미지나 영상 조작물을 뜻하죠. 네. 근데 금융업계 임원들은 범죄자들이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은행 직원이나 고객을 사칭하는 사례를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홍콩에 본사를 둔 한 다국적 기업의 CFO가 여러 건의 송금을 명령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됐고요. 네. 여기에 속아 넘어간 이 기업은 사기범들한테 무려 2,600만 달러를 아이고. 넘겨준 것으로 아이고,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메일로 이렇게 자행이 되는 피싱 사기도 지금 한층 치밀해지고 있다고요. 네, AI 활용해서 이메일 작성하면 사실 외국인이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문법 하나 틀리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랑 또 거의 흡사한 서식 작용을 하고요. 오타도 훨씬 덜 내고 이렇다 보니 챗 GTP 등 대화형 챗봇을 활용해서 외국인이 원어민을 완벽하게 흉내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수법이 한층 정교해져서 국제적으로도 사기를 치는데 속기 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보이스 피싱 할 때 고객님 당황하셨죠? 이거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안 나오겠네요. 완벽한 말로 나오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받았어요. 메일을 받았는데 완전히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것 같은 그러한 그 이
뭐 페이지 수로 거의 한 10페이지가 넘는 그러한 건데 당신이 지난번에 이제 이 제출했던 클래스 액션 그러니까 단체 이 뭡니까 이 소송에 소송, 네. 이게 이제 다 이겼으니까 이제 $500씩 다 배분이 될 것이다.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너 그냥 뭐 어떻게 뭘로 뭐 체크로 보내주랴 무슨 어카운팅으로 보내주자 네 어카운트로 보내주랴 모든 인포메이션을 써서 내라. 모든 근데 인포메이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집단 소송을 해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그것도 또 이게 가짜네요. 네, 가짜더라고요. 네, 이거 네. 정말 말도 못하게 많아요. 와, 그래서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런 AI를 활용한 금융사기가요. 대형 금융사기보다 중소기업의 그 중소규모의 금융회사가 범죄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네, 재무부 보고서엔 그런 경향도 잘 드러났습니다. 중소금융사가 아무래도 자체적인 그런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IT 기술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렇게 또 범죄 대상이 되기 쉽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금융서비스 업계는 점점 더 자주 이런 사이버 범죄 무대가 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AI 등장으로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이 한층 용이해진 결과 범죄자들이 피해자보다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등 지금 범죄자들이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일관된 규제 지침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여기에 더해 미국 은행협회도 대형 금융사와 중소형 금융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범죄 관련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에 쇼헤이 오타니의 대형 벽화가 공개가 됐네요. 네, LA 다운타운 한 호텔 건물 한 면이 오타니 선수 모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오타니 선수 벽화는 리틀 도쿄죠. 이 일가선상 네. 샌페드로 스트리트과 센트럴 애베뉴 사이에 위치한 미야코 호텔에 있는 그 건물인데요. 이 호텔 15층 높이 150피트에 60피트 넓이로 그려졌습니다. 미터로는 45m 높이, 폭 15m입니다. 오늘 홈에서 첫 경기를 하루 앞두고 어제 이제 벽화가 공개됐는데요. 스캔들 속에서도 어제 개막식에는 구단 관계자들, 다저스 팬들 그렇게 200명 이상의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네, 벽화는 오타니의 어떤 모습을 담았나요? 푸른색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두 모습이 위아래로 그려져 있는데요. 위에 오타니 선수는 타석에서 어딘가를 올려다보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래 오타니 선수는 투구 동작이 담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LA 오타니 선수 벽화가 그려진 건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작년 12월에도 다저스 이적을 기념해서 LA 할머사 해변 한 주류 상점 외벽에 새 유니폼 입은 오타니 선수 그림이 그려졌었는데요. 근데 이번 벽화가 좀 더 특별한 게요. 그 AR 증강현실 기술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벽화를 사진 찍으려고 스마트폰 이 카메라를 갖다 대면 네. 거기에 QR 코드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QR 코드를 누르면 그림 속의 오타니 선수가 이제 좀 나와서 야구 방망이 휘두르고 또 밑에서는 공을 던지는 그런 좀 현실감 있는 생동감 있게 구현됩니다. 사진을 찍으면은 네. 참 세상이 정말 무섭게 달라지고 있네요. 와, 네. 그거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 네네. 저 이거랑 같은 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한국의 서울에 서울역 있잖아요. 네. 서울역 있는 그 광장의 그 큰 건물에 아하. 영상이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것도 저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즐겨보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서울역에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는데 저도 영상으로 그걸 보면서 야, 저 기술이 뭘까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 기술이 이 기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빙산이 무너지는 모양이라 그러면은 정말 그 빌딩에서 빙산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 기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도 LA 한인타운에도 하나 생기면 참 좋겠네요. 그러나 저러나 이 쇼헤이 오타니에 대한 지금 궁금증은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뭐 LA 타임스 보니까 이 빌 플라스키 칼럼니스트가 오타니가 과연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썼고, 그다음에 이 통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기자들이 가서 이제 알아가지고 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이게 모든 게 거짓으로 지금 점철이 되어 있는 네.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도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고 예.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번에 그 쇼의 오따니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 게 어떻게 통역사가 오따니의 그 이 어카운트 은행 계좌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한꺼번에 450만 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9번에 걸쳐서 50만 불씩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빠져나갔다는데 어떻게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오따니는 그걸 몰랐을까? 보통 많은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은행에서 연락이 저에게 오죠.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죠? 네, 확인을 하고. 네. 네. 그래도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의구심들이 지금 있다 이런 식의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오다니는 뭐 완전히 그냥 뭐 말을 안 하고 있고 말이죠. 또 법적으로 피해 가려면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뭡니까 저 메이저리그 사무국 쪽에서는 두 사람을 뭐 조사를 한다라는 소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수사 당국은 두 사람에 대한 것을 다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지. 도대체 이 사람이 뭐 이 저 통역사가 체포가 돼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안 맞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직 그게 도대체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뭐 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말입니다. 네. 자. AI가 이럴 때 필요한 건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공을 하고 있는 거지 모르겠어요. 공항에 얼굴 인식해가지고 해외로 도피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네, 살펴봐야 되지 근데 않을까요? 그 아버님이 그 다이아몬드 바 쪽에서 부모들이 살고 있는데 그 네. 통역사에 네. 뭐 완전히 그냥 창문에 커튼까지 다 내려놓고 아무도 지금 만나지도 않고 있고 뭐 겨우 한 기자가 가서 얘기하니까 나는 모른다.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 뭐 이렇게 뭐 아버지가 그렇게. 일본말로 대답을 했다고 그러고 예.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인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라디오 코리아의 증권 전문가 김재환 아티스트 캐피탈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다우지수가 4만 선을 지금 달려가고 있고 지금 증권시장의 이 소식이 정말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 다우도 그렇고 S&P 500, 나스닥 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 증권시장이 화랑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들 지금 이렇게 화랑세입니까? 이제 일단 보면은 지금 네.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2021년도에 최고치를 찍고 나서 아하. 22년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네. 초토화가 됐다가 이제 2023년도 이제 새해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회복세를 이제 가동시키면서 폭등세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승 모멘텀은 이제 웬만하면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13.7%를 올랐는데 내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려 43%와 24%를 폭등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한마디로 거죠. 보면은 다우존스가 S&P 500에 오른 거에 3분의 1 정도밖에 오르지 못한 반면 지금 내스닥 같은 경우는 43%를 폭등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이런 상승 모멘텀이 이제 꺾이지가 않고 아무런 소식이 나오더라도 잠깐 주춤할 뿐 꺾이진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포모 현상이 엄청나게 작용했다는 얘기인데 네. 올해 들어서는 다우존스가 이제 이것도 다우존스가 작년에 과 더해서 올해도 다우존스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는 지금 이제 거의 4개월째로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5.4%를 올랐고 내스닥은 9.2%, S&P 500은 10%를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S&P 500이 이번에는 3대 지수들 중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 S&P 500은 벌써 올해 들어서만 19번, 한 20번 정도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누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오르는 것들이 그러니까 각 이 종목들이 모든 종목들이 한꺼번에 같이 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몇몇 종목들이 이렇게 이 상승을 주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봤을 때는 모든 종목들이 오르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너무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르는 것만 오르고 오르지 못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계속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전에만 하더라도 주식들이 이제 새로 이제 스펙주라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제 막 이제 IPO로 상장이 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몇백 개, 몇천 개 회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몇백 개 회사들은 이미 벌써 파산을 했거나 아니면 주식 가격이 그때하고 비교해서 95%, 98%가 아직까지 폭락해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는 거는 이제 매그니피슨 세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이제 매그니피슨 세븐 주식들이 뭐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주식들이 이제 한마디로 7개 이제 대표하는 초대형 기술주들의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이 매그니피슨 세븐 주식 중에서 가장 크게 폭등한 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238%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크게 오른 거가 이제 메타죠.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가 한 194%를 폭등했고 테슬라는 작년에 101%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작년에 80%로 올랐고 이제 구글이 58%. 그리고 가장 그 작게 오른 거가 어떻게 보면 애플이 48%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면은 애플하고 엔비디아하고 벌써 거기서 한 4배, 3배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 매그니피슨 세븐 주식들이 강세를 이끌면서 올랐다는 얘기는 이 주식들이 S&P 500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29%, 30%에 달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매그니피슨 세븐 주식들만 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S&P 500 같은 경우는 벌써 플러스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움직이는 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팬데믹 때도 그렇고 한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은 테슬라가 어떠냐, 테슬라 주식이 어떠냐, 테슬라 샀냐 이런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고 이제는 뭐냐면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또 이제 한자로 화자가 옮겨갔다는 얘기죠.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이 면밀히 우리가 따진다 그러면은 증권 시장이 화랑이 아니라 몇몇 좋은 주들만이 화랑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몇몇 주들만 지금 화랑인데 이게 거품인가요? 아니면은 그 IT 업계가 지금 점점점 변화하고 발달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그 오름세가 지속되는 걸까요? 이제 그거는 뭐 아시겠지만 뭐 어떤 그 주식 방송, 전문 방송, CNBC를 보시거나 블룸버그 보시면 모든 어떤 방송을 통틀어서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항상 투자자들이 겪는 딜레마는 가장 큰 게 2개가 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올랐을 때 이거를 프로핏 테이킹, 이익 실현하면서 파느냐, 아니면 더 올라갈 걸 기대하고 안 팔고 그냥 버티고 있느냐, 아니면은 오히려 지금 있는 포지션보다 추격 매수해서 더 사느냐, 뭐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또 주식이 말씀하십시오. 근데 그리고 이제 주식이 이제 떨어질 때는 한마디로 더 떨어질 거를 두려워하면서 미리 팔아버리느냐, 아니면 떨어질 때는 저가 매수를 삼고 사느냐, 또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그니피슨 세븐 주식들이 이만큼까지 폭등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오른 거는 맞습니다. 뭐 실적도 마찬가지고 또 수익 전망도 이것저것 좋아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 AI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그니피슨 세븐이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7개 주식이 거의 평균 111%로 올랐습니다. 2배가 넘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는 여기서는 이제 판이 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에도 1등이었던 엔비디아가 올해도 지금 이제 지난주 3주 전이죠. 3월 8일 날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그때까지 봤을 때는 올해 들어서 96%를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은 좀 밀려갖고 89% 정도지만 어쨌든 96%니까 또 올해 들어서 벌써 2배가 됐다는 얘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최근 들어서 계속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애플이. 근데 이제 애플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는 한 11% 정도가 이제 떨어진 지점에 머물고 있고 20주 최저치입니다. 이제 거기다 더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0개월 최저치에 머물고 있고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35%까지 빠진 지점을 찍었다가 최근 며칠 동안 조금 반등한 상태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뉴욕 증권시장이라는 그 이 호칭이 뭔가 좀 잘못된 거네요.
이게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뉴욕 증시가 요새 호황이야 그러면 모든 증권들이 다 좋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특별한 7개 주만이 그렇게 특별하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러한 이 표현이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형, 초대형 주식들이 이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폭등한 것에 비해서 오케이. 그렇다면 중형주들, 소형주들은 어떠냐.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장군들이 먼저 제너럴들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따라가려고 주춤거리다가 이제 같이 따라와서 약간 좀 상승세에 이제 돌입하는 것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눈에 띄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지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오르는 거 알겠습니다. 오를 만큼의 여러 가지 실적이 좋은 것도 알겠는데 이게 적당히 이렇게 실적에 맞춰서 오르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야 오르는 건 알겠는데 올라도 이거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 어느 쪽일까요? 보통 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손바닥 뒤집는 거죠.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는 말씀하기 거죠. 시기가 좀 지금 오른 힘들죠. 상태에서 네. 오른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 지금 이제 여기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코렉션이 시작되면서 이제 폭락할 거다. 미리 팔아라. 이런 사람들도 항상 나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판단하는 거지만 아니 어떻게 저는 보면은 이제 이 정도까지 오른 거는 대표님의 생각을 당연히- 여쭤보고 싶어서. 그말 잘못하다가 큰일 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당연히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 상태에서 파는 거가 맞는지 더 갖고 있는지는 이제 뭐 각자 네. 투자자들이 판단하시는 거지만 네, 이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 오른 거가 벌써 이미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폭등한 것만큼은 맞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뭐냐면은 떨어질 때가 대비가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차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는 11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 때만 되면은 증권시장이 유동을 치게 되는데 이게 이번 대선과 뉴욕 증시 과연 어떤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화랑세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대선에 관해서 주식시장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몇 번 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많이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대선하고 주식시장하고는 딱히 연관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코에피션트가 낮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뭐 데모크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리퍼블리칸의 대통령 됐을 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데모크라 대통령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오릅니다. 그때 상승 모멘텀에 탄력받은 게 어느 정도의 차이지 네. 특별한 어떤 대통령 대선에 오른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리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이분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동안에 작년도 마찬가지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까지 이 정도까지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마디로 지금부터 떨어지면서 조정을 준다 하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때부터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안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당연히 안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오면서 사람들이 겁나서 또 주식을 팔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은 변수는 항상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이 증권 시장에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변수는 뭐 아시겠지만 뭐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변수는 항상 있는 거지만 가장 변수가 많은 건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좋은 소식인데 내일은 네. 좋은 소식이 갑자기 나쁜 소식으로 둔갑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변수, 투자 심리를 이 좌지우지할 만한 투자 심리를 사자에서 팔자로 돌려버릴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큰 거는 연준입니다. 연준에서 이제 네.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아니면은 올해 원래 6번 정도 될까가 이제 3번 정도로 쪼그라들었는데 네, 세 번이 3번도 아니고 1번, 2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확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티스트 캐피털의 김재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